맛있게들 드셨죠? 소리가 좀 보니까 맛있게들 잘 드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기자로서의 갖춰야 할 것들을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편집국장님에게 지혜와 또 지혜와 그동안의 모든 이제 노하우와 경험을 그리고 산 지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해주시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지식을 깨닫고 얻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갖춰지고 기자가 갖춰질 것을 갖추어서 성실한 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모임을 주관해 주신 발행인 우리 회장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이제 하늘에 보호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시죠. 무대에 올라가셔서 아니면 여기서 예.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맞죠? 11월 달에 한번 같이 뵙고 이제 두 번째 뵙게 됐습니다. 자주 모여보시면 세번 여러분 계속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기도는 성총회께서 해주셨으니까 다시 기도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눠드린 유인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번 좀 부르고 이게 기자교육이라고 해도 우리는 또 믿음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찬송 한 번 부르고 같이 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내일 기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함께 계셔야만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계신 이제 기자들이라고 하시죠. 우리 같이 공격하시는 우리 모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기자 업무 실무 교육이라고 해서 기자의 자세도 있고 또 취재가 무엇인지 또 취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사 작성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원래는 이제 편집과 피드백까지가 같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같이 다뤄줘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통해서 이 교육을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받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그대로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하나 모든 매뉴얼처럼 가르쳐주는 건 참 어렵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현장 속에서 취재 현장 속에서 본인이 느끼고 깨닫고 터득하고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고쳐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적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정리해서 드린 이 내용은 기본적인 매뉴얼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현장 속에서 겪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내용, 이 내용을 조금만 더 깊이 스스로
좀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좀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상력을 좀 가미해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 강의가 필요 없습니다. 제 강의가 필요 없이 이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제 강의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이 처음에 보면 이제 기자의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기자의 자세야말로 이것을 갖추고 있을 때 취재도 가능하게 되고 또 기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다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사 작성까지가. 나머지 이제 편집 부분에도 기자들이 관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전혀 이렇게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취재하고 기사 작성하는 부분은 이 내용대로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적용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기자의 자세에 있어서 뭐냐면은 갖춰야 될 자세가 있어요. 지난번 그 세미나 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자가 기자 생활하면서 일단은 취재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취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학과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터득한 모든 것들이 있죠. 내가 취득한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사람을 만나거나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취재력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취재력을 통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하는 것이 필력이라고 했어요. 필력. 네,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가 편집을 하는 것을 편집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그런 어떤 그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취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작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원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기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자의 자세가. 여기서 보면은 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명예라고 그러죠. 명예. 이름값이라고 합니다. 이름값. 그러죠? 명예. 이름값이에요. 여기 뭐 이 이름 명자, 기별 예자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명예는 내 이름값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값을 제대로 해내려면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자자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스스로가 갖춰야 되는 자세입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긍심도 가져야 돼요. 자존심도 가져야 돼요. 스스로 내가 기자라는 것에 대한 명예를 갖는 데 있어서 스스로 갖춰야 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명예. 그럼 이 스스로 자자에 해당되는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면 내 명예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자로서. 그리고 외적으로는 보면은 타인과 대중과 사회 공동체라고 제가 했습니다. 타인과 대중과 사회 공동체. 근데 여기서 외적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명예를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 이름값을. 그냥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용어고
그냥 그 가볍게 많이들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의와 정의가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이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과의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기자로서의 내 명예가 지켜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회사에게라고 했습니다. 회사에게. 결국 기자로서 한 사람의 기자로서 내가 어떤 명예를 지켜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회사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 모두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 세 가지 스스로 자자에 해당되는 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제해야 되는 기자들 중에서 보면은 내가 기자다 해서 목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프라이드를 갖는다는 건 괜찮아요.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죠?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거죠. 프라이드를 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내적으로 발동이 돼야지 외적으로 발동이 되면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교만하게 비쳐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허영심에서 비롯됐습니다. 그 배경을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배경은 허영심에 있습니다. 보통 지금은 여기도 뭐 지금 보니까 한 20명 가까이 20분 가까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기자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 25년 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와도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계에서 기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기자의 영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매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실 너도 나도 기자예요. 너도 나도 언론사고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여기서 옥석이 가려지는 겁니다. 옥석이 가려지는 게, 그 옥석이 가려지는 게 내 스스로도 느낄 수 있지만은 대중 속에서 그것이 투영이 돼요. 저절로. 내 모습이 그들에게 투영이 되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나의 허영심과 나의 교만함도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취재라고 하는 것이 내 혼자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취재원이라고 합니다. 취재원. 그죠? 우리는 취재진에 해당됩니다. 취재진. 취재진이라고 하면 취재를 하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취재원이 되는 사람들한테 존중을 못 받아요. 기자로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그 행동을 갖추지 못하면서 내가 스스로 교만하거나 허용되게 비춰지면은 취재원으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취재는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버려야 될 것. 교만함과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갖춰야 될 게. 여기서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견문과 지경을 높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문방송하고 전공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서 시작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자기가 전공한 것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사회에서 직업으로 삼고 있는 비율이 30%도 안 돼요. 30%도 안 돼요. 모두가 다 다른 계통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언론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전공적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공하더라도 똑같아요. 저도 삼성시계들하고 시계 영업하고 시계 회사 차리고 그러다 망가지고 해서 뒤늦게 이 계통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중에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문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라. 이 경문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많은 책을 보더라도 시사성은 있는 그 책을 좀 그러니까 신문이나 이런 거 볼 때 특히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냐면 사회적인 현상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취재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가 취재를 당해요. 아까 너무 그런 거 있었거든요. 취재를 하다가 취재 당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취재를 하다가 역으로 취재를 당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설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사회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 공동적인 관점에서 자꾸 취급을 해. 그래야지 경문이 넓혀집니다. 그죠? 경문이 넓혀집니다. 저는 이 기자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가보고 싶은데 가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내가 접하고 싶었는데 접하지 못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기자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다 만나볼 수 있고요. 내가 다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내 지경이 넓혀지고, 엄청나게 넓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취재할 때 취재 어프로치하는 방법 이런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무의미해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냐? 그것을 현장 속에서 제대로 적응하려면 내가 뛰어들어 봐야 돼요. 그죠? 뛰어들어 봐야지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 드러나니까 중요한 거는 적극성입니다. 노력입니다. 그것만 먼저 되어지면은 가능합니다. 취재로 들어가죠. 취재가 뭡니까? 언론에 기사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사전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해석 말고 저는 취재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공동체 또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속성을 드러내는 작업. 그건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만나서 그냥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끄집어내서 글로 표현해갖고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공동체 또는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 속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게 저는 취재라고 봐요. 그런데 취재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요? 취재원이 있어야 되고요. 취재진이 있어야 돼요. 취재진은 여러분이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취재원은 뭐예요? 그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공하는 사람이 취재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뭐 간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전부 복잡해져. 내가 어느 분야에 내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취재 상황에 따른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크게. 물론 이 양으로는 또 세부적으로 더 나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여기서 그걸 터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고 그냥 딱 두 가지. 현장 취재입니다. 현장 취재는 뭐예요? 내가 발로 뛰어서 하는 취재예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접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그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현장에 뛰어들어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취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장 취재고 현장에 가지 못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위성을 사용하죠. 그렇죠? 위성을 사용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화 취재라고 흔히 구분을 하는데 크게 나뉘어서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른 부분이고 취재 방식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취재 방식에 따른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우리가 여기는 보통 아마 요 밑으로 내려가면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행사 취재 정도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행사 취재 정도는. 그건 우리가 배웠죠. 육하 원칙. 그죠? 아마 그 육하 원칙이 초등학교 때 배우죠. 예. 그런데 거의 써먹지 않았었죠. 예.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취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취재가 행사 취재입니다. 행사 취재. 팩트를 전달하면 돼요. 그래요. 있는 그대로 행사가 이루어졌던 그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거기다가 사족을 달 필요 없어요. 내 감성과 내 느낌과 내 생각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그대로 행사 취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취재고, 그다음에 인터뷰가 있죠. 인터뷰는 저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그 지식을 얻었어요.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내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있어요. 뭐냐면은 저도 태어나면서 내가 기자 할 거라고 하고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네? 그리고 기독교 언론계에 몸담으면서 그냥 저는 바로 뛰었어요. 사람 만났어요, 그냥. 제가 처음 인터뷰한 사람이 김영진 의원입니다. 네, 김영진 의원. 그래서 처음 가서 저는 그냥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그랬어요. 비서실에다 전화해가지고 나 어떤 언론사의 누구누구 기자입니다. 의원님 요번에 무슨 건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인터뷰 좀 하고 싶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요 언론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런데 굉장히 좋아해요. 왜? 잘만 하면은 막 프리미엄이 생기고 자기. 그러니까 웬만하면 스케줄을 잡아줘요. 저는 그것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김영진 의원만 3번 인터뷰했어요. 정기적으로. 뭐 한 번은 병실에서 가서도 인터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뭐 처음부터 기자라고 교육을 받고 필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수룩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 기자회견 할 때는, 인터뷰할 때는 미리 페이퍼를 달라고 해요. 질문지를 달라고 하거든요. 질문지를.
여러분이 궁금한 것, 그때 시대 상황, 어떤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를 페이퍼로 정리해서 미리 보내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 것인가를 연상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잠깐만요. 이 물 먹어도 됩니까? 네. 제법 갖다야지. 네? 아, 이거 새거 같은데? 새 거예요. 아니, 새거예요. 새 거예요, 새 거. 아까 음식을 잘 먹은 거죠. 짠 음식을 먹어가지고. 네. 인터뷰는 여하튼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대상. 그러면서 거기서 다양한 경험을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탐방 취재. 탐방 취재가 있죠. 시설이나 단체를 탐방해서 소개하는 취재. 이거는 시설이나 단체의 장점과 그 특징을 소개하기 위한 취재인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모든 취재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취재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탐방 취재에서 요구되는 게 있어요.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설이나 단체나 아니면 뭐 개인 인터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정이 개입되거나 사적인 그 생각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이제 보셨을 겁니다. 단체를 소개를 하거나 시설을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생각 이상으로 너무 띄워져요. 그죠?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원하죠. 대상들은. 취재 원이 되는 대상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넘나드나 너무 지나치게 소개를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본인에게도 그러고 적이 되고 일례로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댔어요. 제가 나름대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력이라고 그러죠. 나름대로 필력이 좀 있어서 아주 잘 표현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이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죠. 그분이 결국은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기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어요. 허상을 가지고 있어요. 시선은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지나치게 포장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건 취재가 있죠. 사건 취재. 여기서는 사건과 사고를 팩트로 전하기 위해서 하는 취재인데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어요. 이 사건 취재야말로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안 돼요. 현장에 가보지 않고 그냥 귀동냥으로 듣거나 아니면은 같은 기자한테 듣거나 자료를 전송받거나 해가지고 취재를 하는 거면 틀림없이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적어도 그거에 대한 물증이라도 입수를 해야 됩니다. 사건 취재는. 그리고 집중 취재가 있습니다. 집중 취재. 저는 이 집중 취재하고 그 밑에 있는 시사 취재를 기사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꽃. 마찬가지로 이 취재를 하는 기자는 기자들 중에서 저는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적인 행사 취재나 인터뷰나 어디 소개하는 탐방 취재나 그냥 일어나고 있는 사건 취재하고 달라서 이 집중 취재하고 시사 취재는 엄청난 동력이 들어가요. 엄청난. 아예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프로젝트로 쭉 나가야 돼요.
프로그램. 그래서 이 집중 취재나 사건 취재, 이 시사 취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월간 단위로 이렇게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는 이거를 다루는 데 좀 한계가 있어요. 신문에서는. 그건 뭐 일간이든 월간이든 관계없이. 왜 그러냐면 이 집중 취재나 시사 취재 같은 경우에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연재로 다루기도 힘들어요. 연재로 다룬다고 하면 일간으로 뭐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내일 모레 다루고 계속 다뤄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지금 이 한국경찰성교신문의 속성에는 좀 안 맞아요. 그러나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 취재나 이 시사 취재 같은 경우에는 주간지, 적어도 주간지나 아니면은 월간지, 잡지 같은 경우 그런데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해요. 여러 사람이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취재를 하고 같이 그걸 이제 편집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이나 일정한 주제를 정해서 미리 편집회의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시사 취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집중 취재나 시세 취재는 항상 요 틀이 있죠. 요 틀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되 문제점을 먼저 해야 그리고 원인 분석을 해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면은 취재가 아니에요. 취재의 끝은 뭐냐면은 대안 제시가 있습니다. 대안 제시가 없으면은 이 취재는 성공한 취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 분석까지 끝나면 원인 분석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분석한 대로 대안 제시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겁니다. 세 번째가 취재 장비인데요. 뒷부분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취재 장비인데 이거 취재 장비하면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군인들의 무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군인들의 무기나. 요즘은 카메라 별도로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카메라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도 화소가 굉장히 좋아요. 화소가. 그런데 그 화소를 다 죽여놓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잘 몰라서 화소를 죽여놓고 있습니다. 보통 300 dpi 정도 해상도라고 하죠.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에 1000kB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편집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카메라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여기에 그 화소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화소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걸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기자라면 그걸로 세팅해 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찍잖아요. 나중에 보냈는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써먹지 못하는 그게 되죠. 그리고 화소가 좋은 것도 요즘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보내면은 그게 자동으로 해상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본 사진을 보내는 형식으로 보내야 돼요. 원본 사진을 보내는 형식으로. 예.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 정말로 이건 디테일한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라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하튼간에 그걸 세팅해 놓지 않으면은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굉장히 요즘 좋아요. 핸드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 자료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맞춰 놓으세요. 카메라 기능적으로만 보면은 우리나라 핸드폰 중에 가장 좋은 게 LG 거예요. LG 게 가장 좋습니다. 카메라 기능적으로만 보면은. 예.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같이 일반적인 취재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LG 거가 되든 삼성 거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한 해상도 표현이라든지 이런 주의라든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녹음기죠. 녹음기는 이제 우리가 묻고 답하기 어려운 경우는 취재 환경상 묻고 답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메모하기가 어렵거나 이런 때를 대비해서 기자라면 항상 녹음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도 요즘 녹음기는 다 있잖아요. 그죠?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기능도 다 있고. 그죠? 근데 그거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이 집중 인터뷰하거나 할 때는 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녹음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녹음기. 또 하나는 취재 수첩이죠. 취재 수첩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녹음을 끄더라도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을 다 돌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취재 수첩을 가지고 그때 포인트만 잡아서 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외장하고 이건 뭐냐면요. 간혹 공무원들 카톡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가 용량이 좀 다운돼서 부족해서 난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핸드폰만 가지고는 용량 보관하기가 힘들고 찾는 것도 힘들고 컴퓨터에 내장해놓은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힘들어요. 잘못하면 바이러스 먹고 다 날아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획사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양이 엄청났어요. 한번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아무리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디 가서 고쳤냐? 천안 블랙박스를 복구한 업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 컴퓨터 들고 가가지고 외장한테 뛰어가지고 와가지고 복구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한 15년 됐어요. 15년까지는 안 되고 10년은 넘었어요. 그때 당시 비용으로 200만 원 주고 복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주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매장마다 아주 좋아요. 싸고 저렴합니다. 10만 원이나 10만 원 안팎 더 좋은 걸로 하면 예를 들어서 1테라 정도 500기가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보관이 가능해요. 500기가만 하더라도 우리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1테라, 2테라 가야 되겠지만은 500기가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500기가 정도 되면 1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구입 가능해요. 그러면 엄청난 자료를 거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보관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원래 기자는 지나간 취재한 것들도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하셔야 돼요. 사진 자료 이런 거 다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장하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취재 방법입니다. 취재 방법. 이 취재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취재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되거든요. 지금 식사를 하시고 좀 졸음 들어오시고 피곤하죠? 우리 기지개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이렇게 한번 하시고, 예. 이거 한 번만 해줘도 다시 이게 몸에서 활력소가 이렇게 살아나니까 예, 한번 하시고, 예, 목도 좀 돌려주시고, 예. 입도 좀 움직여주시고, 입도, 예. 제가 이 1강, 2강을 나누지 않고 그냥 달아서 그냥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마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취재 방법인데요. 취재 방법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 뭐냐면 가끔 보면 취재를 원하고 논쟁을 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막 논쟁을 벌여. 가끔 TV에서도 보면 나와요. 네? 기자들이 취재원하고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금물입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하는 순간 취재원하고 마음의 교류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팩트만 체크하면 돼요. 팩트만. 논쟁을 하지 마시고 기자는 뭐냐면은 글로 표현하면 됩니다. 글로 표현하면 되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생각이 더 낫다니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논쟁하는 거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체크하고 그래서 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논쟁하기 좋아하는 취재원이 있었어요. 취재 기자 말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취재원이 기자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취재를 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이분은 논쟁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기자가 말려들었어요. 말려들어가지고 그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지고 계속 같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원래 취재하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원래 내가 취재하고자 했던 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시간만 엄청 뺏기고 답은 제대로 못 알았어요. 원래 이 보면은 사회에서 보면 그 논쟁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논객들이라고 하죠. 논객들한테 한번 이 휘말리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자는 기자의 선만 지킵니다. 기자의 선만.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이런저런 소문이 돌아요. 그죠? 이런저런 소문이 도는데 그 소문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셔야지 그 소문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헛소문도 많고, 그죠? 특히나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도 많고, 그죠? 하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도 흐리게 하는데 하물며 기자라고 해요.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어서 해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팩트를 체크하라. 팩트를 체크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근데 이 팩트 체크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독자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제 독자들이 알 권리라고 하잖아요. 알 권리. 근데 그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건데 그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더라도 관점을 가져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중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답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답을 내주기를 원해요. 기자한테. 그죠? 심지어는 기자 생활할 때 요청이 들어와요. 어디 가서 이것을 취재를 해달라. 그런데 그 취재를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체크해달라. 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이것을 이러이러한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체크까지는 괜찮은데 결론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결론을. 그래서 독자들이 알 권리라고 하는 것도 독자들이 알 권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기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점을 가지고 체크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계속 묻고 체크하라.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은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기사를 작성할 때 중요해요. 기사를 작성할 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확신이 없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써야 된다. 이것처럼 기자로서 배운 게 없어.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으면 그 부활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자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기자로서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잖아요. 그거 글로 안 나와요. 절대 글로 안 나와요. 끝까지 파고들어야 돼요. 만약 그 답을 못 얻잖아요. 그러면 기사 쓰지 말아야 돼요. 오류예요. 오류하는 기사예요. 그건. 오류하는 기사.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의 말과 B라는 사람의 말이 완전히 극상반돼요. 극상반되는데 A라는 말만 중점으로 다룬 경우가 많아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신문에 보면 반론을 실어드립니다 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물론 그나마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다행인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취재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의 입장과 B라는 사람의 입장을 동일하게 들어보고 있는 팩트 그대로 다뤄줘야 돼요. 그대로. 그런데 기자들이 그걸 많이 놓칩니다. 왜? A라는 사람은 취재에 응했는데 B라는 사람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A한테 물어봤는데 A는 답을 줬다 나한테. B라는 사람에게 확인하고자 했는데 B라는 사람은 전화를 안 받았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라든지 하는 그 멘트를 달아줘야 돼요. 멘트. 그래야지만 성립이 돼요.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고소를 당한 적도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러한 취재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냥 간단하게 행사 취재만 하고 인터뷰만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터뷰 내용 중에서도 팩트가 벗어난 내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사에 대한 완벽한 증명을 위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확실한 증거. 이 확실한 증거는 증거물이죠. 그죠? 증거물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인터뷰할 때는 저는 항상 녹음기를 틀어놓고 인터뷰해요. 항상 녹음기를 틀어놓고 인터뷰해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자들은 다 그래요. 우리 여기도 그런 마음을 갖는 기자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한번 대박 친다. 예? 예, 그런 마음 기자 생활 해보세요. 기자 생활 해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저절로 들어와요. 예? 특종. 네, 특종이죠. 특종 잡는 거. 예. 단독. 특종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기자 생활 하려면 특종을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안테나를 세우고 현장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거 있죠. 요 밑에 있는 거. 후속 취재를 위해서 취재원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라. 이 내용이 기자로서 여러분들을 박먹여줍니다. 네. 살게 해줘요. 한 번 취재원은 영원한 내 취재원이 돼야 돼요. 영원한 내 취재원.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어떤 단체하고는 어떤 기관하고는 다 만나해서 한 번 나하고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신문 편집을 의뢰를 하셨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신문 편집만 해드리면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굳이 목사님이 관계되는 행사,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같이 협업을 활동하시는 분들의 행사, 제가 왜 쫓아다닐까요? 제가 쫓아다니는 거 보셨죠, 목사님? 예. 단지 뭐 어떤 기자로서 행사를 이렇게 확인하려고 쫓아다니는 건 그거 아니에요. 관계 유지. 그게 제 지경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를 살게 해주는 동력이에요. 먹거리도 생겨요. 예. 먹거리도 생깁니다. 뭐 제가 요새 이렇게 강의하게 될 줄 몰랐죠. 제가 이 강의를 한 10년 전에는 했을까? 예. 10년 전에는 했댔어요. 예, 몇 군데. 그러다 그 후에 제가 현장 취재를 아예 그냥 안 나가고 나면 다음부터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거 저도 굉장히 보람이 있죠. 반갑고. 그런데 이런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그냥 편집만 해드렸다. 아니죠. 그래도 목사님하고 관계를 갖고 또 대화도 자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런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자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프라이드를 갖는데 그 프라이드가 잘못된 쪽으로 전이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시련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제 주변에서도 백현호 다른 기자하고 달라. 이런 얘기를 엄청 들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진짜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진짜 그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어떤 물질 쫓아서 안 받았어요. 주는 것도 안 받았어요. 저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그냥 차도 좋은 거 광고 주십시오. 그랬어요. 광고. 그러면 나도 살고 회사도 살고 그렇잖아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치관.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을 쫓지 말고 좀 더 멀리 있는 거, 한 단계 넘어서서 멀리 있는 것을 쫓아서 하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저절로 나한테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처음 만난 취재원, 저는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가깝게 지냅니다. 임동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도 가깝게 지냅니다. 그분이 혈압으로 쓰러졌을 때 유일하게 저하고만 통화했어요. 그거거든요. 그냥 가깝게 지내는 게 저절로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라. 그것이 굉장한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모든 취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냉정을 유지하고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이거거든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건 니편 내편이죠. 그죠? 니편 내편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고 해갖고 우유부단하다는 얘기가 절대 안 돼요. 내 가치관과 내 관점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글로 표현될 때 잘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라.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제가 진영 논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 편이면 잘못한 것도 안 싸고 상대편이면 아무리 잘한 것도 공격하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동체를 살리는 논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히려 자기의 아성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진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진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히 크리스찬 기자라고 하면은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금 심각하잖아요. 뭐 좌파, 우파, 진보, 뭐 그 보수, 그 안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누가 이 사회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어요? 세상의 언론이? 세상의 그 저널리스트들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그 시스템이 생명을 살리지는 못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교정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교정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교정 시스템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범죄자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결국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 사회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회를 살려요? 저는 단언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아멘. 살릴 수 있다고. 아멘.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래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크리스찬 기자예요. 아멘. 특히 우리는 어디에 종사해요? 경찰 선교에 종사, 교정 선교에 종사. 우리는 누구보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진에 속해서 이거를 현장 속에서 제대로 적용해야 돼요. 저는 여기까지 취재 방법을 했을 때,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할 때 취재원하고 어프로치하는 방법,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는 무의미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몇 가지 팩트체크, 이것만 제대로 취재원이 취재 현장에서 적용만 해도 되는 거라고. 취재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부딪혀서 내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전화는 어떻게 하고 뭐 멘트는 어떻게 하고 뭐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거,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 이것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보고요. 이것대로만 만약에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취재 현장에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신 적극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사 작성으로 들어갑시다. 기사 작성,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하 원칙을 활용하라라고 되어 있죠. 언제는 이제 일시를 얘기해요. 일시 시간까지 얘기합니다. 언제는 일, 시, 그러니까 시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장소예요. 누가는 그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거죠. 한국경찰선교신문이 주체예요. 그죠? 한국경찰선교신문이 2020년 2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어디에서? 은혜교회에서 무엇을? 기자 세미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요. 어떻게는 몇 명이 모여서, 그죠? 강사는 누구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뭐였고,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기 목적이 있죠. 목적. 그죠? 뭐 때문에 이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육하 원칙이 말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를 순서적으로 쓰는 거냐. 꼭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그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육하 원칙 다 들어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설을 피하고 팩트라고 했죠. 본 대로, 들은 대로, 확인한 대로, 느낀 대로.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본 대로, 들은 대로, 확인한 대로, 느낀 대로. 느낀 대로. 느낀 대로는 안 들어가야 돼. 팩트만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확인한 대로까지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들이 기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작은 교단이나 작은 단체일 경우에 거기서 발행되는 기관지라든지 뭐 총회지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사설이 너무 많아. 막 본인이 느끼고 깨닫고 막 거기도 다 집어넣어. 제가 그거 정리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또 어떤 목사님은 내가 지금 그걸 왜 고치냐 이거야. 그러면 저는 아주 그냥 속이 터지죠. 예? 저는 전문적으로 그걸 다듬어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속이 터져요. 제발 여러분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해갖고 그건 주장하지 마십시오. 예? 전문적인 기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심하게 느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팩트만 본 대로 들은 대로 확인한 대로. 예. 어떤 분은 막 A4 용지에다 막 글을 써서 글을 써서 글을 좀 잘 쓰죠. 필력이 아주 좋은 괜찮아. 이거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발가락으로 써야지. 네? 그거 워드 작업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좀 연세가 있으셔도 컴퓨터하고 친해져라. 컴퓨터하고 친해져요. 어디 원고를 보낼 때 하다못해 칼럼을 보내달라고 해서 칼럼을 보내거나 예? 설교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설교문을 보낼 때 이거 써갖고 보내주지 마십시오. 예? 제가 한 번은 설교집을 만드는데 목사님들이 설교 원고를 진짜 절반 이상의 글을 써서 주셨어요. 제가 그거 제대로 다듬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원고지 시대가 아니라 컴퓨터 시대. 늦어도 컴퓨터로 한 장 한 장 독설지 다 뽑으라도 쳐서 그 파일로 그냥 전송을 해주시면은 편집하기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고치기도 쉬워요. 그렇죠? 고치기도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컴퓨터에 보면 한글 프로그램이 있죠. 한글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 위에 쪽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편집 용지가 나오고, 편집 용지로 들어가면은 기본이 나오고, 기본 나오면은 용지 종류가 나오고, 용지 종류에서 용지 방향이 나오고, 또 용지 여백을 구성하는 거 나오고 다 나와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데, 모든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은 매뉴얼대로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써서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달라져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편집 용지는 A4 용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세로로 되어 있고 여백에 보면은 위쪽, 머리말, 아래쪽, 꼬리말, 왼쪽, 오른쪽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위쪽 같은 경우에는 20, 15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 15. 아래쪽 꼬리말 같은 경우에는 15, 15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우는 대부분 30, 30으로 아예 되어 있어요. 그냥 거기다 그냥 맞추면 돼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서체가 중요합니다. 서체 같은 경우에는 바탕체가 주로 많이 쓰는 그 매뉴얼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바탕체. 그런데 요즘 함초음 바탕체를 또 많이 써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서체에 따라서 장평, 자강이 다 달라져요. 달라지면은 똑같은 A4 용지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것을 목사님들이 막 본인들 틀에 맞춰요. 그냥 맞춰서 원고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A라는 목사님은 똑같은 A4 용지에 정리해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편집을 할 때 보면은 양이 딱 맞아. 근데 어떤 분은 본인이 그냥 편한 대로 해서 줬기 때문에 막 좁아져요. 줄어들어. 어떤 것도 넘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원고지 몇 장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요즘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포인트 10포인트. 서체는 바탕체, 장평은 100, 자강은 제로. 이렇게 맞춰져 있거든요. 장평, 행간, 자강. 행간은 뭐냐면 그 윗줄과 밑에 줄의 간격이에요. 행간은. 근데 행간을 갖다가 어떤 분은 100으로 놓고 하기도 하고 100으로 놓고 하면 막 촘촘해져요. 기본적으로 160인데 어떤 분은 막 200으로 나고 막 예.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원고 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컴퓨터에 돼 있는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그렇게 쓰시면 나중에 편집자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한 원고를 쓰더라도 그렇고 어디 이제 누구한테 그 원고를 부탁을 하잖아요. 원고 청탁이죠. 칼럼을 써달라든지 이럴 때도 요 메뉴로 그대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셔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뷰를 하거나 취재를 하거나 할 때는 내 나름대로 대화가 가능해요. 그죠? 근데 이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여기에도 제가 표현해놨지만 뭐 이거, 그거, 저거, 뭐 별거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잖아요. 이걸 구어체라고 해요. 구어체. 구어체는 일반적인 대화체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어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그대로 기사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기사화할 수 있는 거는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인용을 할 때도 성경 인용할 때는 성경 인용한 구절에 앞과 뒤에는 쌍따옴표를 붙입니다. 쌍따옴표. 그걸 인용구라고 해요. 인용구. 어디에서 글을 끌어온 거라든지 아니면은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쌍따옴표를 붙여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강조한다고 쌍따옴표를 붙여서 줘.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인용을 해온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경찰 선교 신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경찰 선교 앞뒤로 따옴표나 쌍따옴표를 붙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헷갈리는 거거든요. 쌍따옴표는 인용구다. 네. 인용구입니다. 그것처럼 이 서체나 그 문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갖고 토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냥 말로 교육한다고 해서 터득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직접 가능하면은 이 품사라는 여기 품사를 적어놨죠. 언어와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서 나는 갈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에서 9가지가 돼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는 감탄사구나, 이거는 명사구나, 이런 걸 구분을 하실 수 있을 때 원고가 제대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글을 읽는 사람도 힘들어요. 읽는 사람들. 모든 글은 독자 유지가 돼요. 모든 글은. 그런데 독자들이 읽기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 문맥도 우리가 끊어줘야 돼요. 한 4줄 정도에서 한 번씩은 끊어줘야 돼요. 마침표가 뭔지 알죠? 다로 끝나죠. 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연결할 때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으며 무엇을 하였다.
이 정도로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것이 무한적으로 반복돼갖고 막 늘어져. 한 20줄까지 그냥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힘들어요. 읽는 사람이 지쳐요. 읽는 사람이 독자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 글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냥 팽개쳐버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신문은 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써주면은 그렇게 힘들게 읽게 되면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끊어주세요. 끊어줘야 돼요. 예. 중간중간 끊어줘야 돼요. 고, 며, 다. 고, 며, 다. 해가지고 조금씩 끊어줘야 돼요. 그리하여 끝까지 갔었는데 그리하여 갔는데 그래서 예, 그거는 구호체. 부호체를. 이제 그렇게 쓰면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설 쓰지 말라는 얘기는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창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 소설처럼 쓰지 말아야 돼. 네? 그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설처럼 써. 소설처럼 쓴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칼럼이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외고라고 그러죠. 외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글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가 전혀 손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잖아요. 끊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글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맥 하나를 떼버리면은 그 글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은 글을 쓴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건 거예요. 그러나 취재한 기자가 쓰는 것 같으면 본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존칭과 경어를 뛰어넘어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 언론은 대중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한국경찰선교 신문에 우리 발행이 되시는 박진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발행인 박진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는 대중적으로 나가는 신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고 저거를 떠나서 이 신문에는 존칭은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진수 목사가 라고 표현해야 돼요.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말하였다 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교단지에서도 총회장님이니까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못돼요. 언론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언론에 쓰여지는 글은 공평한 겁니다. 평등한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가 아니에요. 글로서 그 글을 통해서 보면서 이분은 윗사람이구나, 이분은 밑에 사람이구나, 이거를 나타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존칭과 경어는 빼낸다. 그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요즘 시대가 많이 바빠져가지고 제목만 보고 내용을 파악한다니까요. 그죠? 제목만 보고 내용을 파악해요. 그래서 제목을 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카피해요. 지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건 그냥 이 교육이니까 좀 더 리얼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정도 위치에 차지한 게 단순하게 김정숙 여사와의 관계 때문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분은 카피라이터 했어요. 카피라이터 했어요. 아시죠? 네. 예. 그거 하나로 그냥 딱 표현이 되어버렸거든요.
처음처럼. 예. 저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어요.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써도 기사를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작업하는 게 뭐냐면 타이틀, 부제, 그거거든요. 서브 타이틀이라고 하죠. 타이틀은 제목, 부제는 부제목, 그거거든요. 제목은 맨 위에 올라가는 거, 부제목은 그 밑에 달리는 거, 그죠? 그거를 잘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기자는 카피라이터가 돼야 된다. 기자. 카피라이터가 돼서 제목을 잘 뽑아줘요. 제목에는 조사 부사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제목에 무엇을 해서 뭐 이렇게 제목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목은 나중에 한눈에 다 들어오는 단어로 표현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목은. 그리고 부제에서 그걸 좀 다뤄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발문이라는 게 있어요. 발문. 발문이 뭘까요? 발문은 뭐냐면 그 원고 전체 글이죠. 전체 글. 대부분은 칼럼이라든지 사설이라든지 뭐 우리 기독교니까 요약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문을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만 딱 뽑아가지고 딱 몇 줄에 정리해 주는 거. 간혹 신문을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거를 발문이라고, 발로 쓴 글이 아니라 발췌했다. 그래서 전체 원고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몇 줄로 딱 정리한 거.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저절로 내용 파악이 되는 거. 그게 발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기사 작성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감성과 느낌과 이런 것은 가능하면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인터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박 목사님 제가 자꾸 끌어들이는데 박진성 목사님 인터뷰했는데 박진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뭐 해서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 있죠. 그래서 좋잖아. 우리끼리는 좋아. 우리끼리는 좋은데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요. 절대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언론, 신문, 글로 나가는 거는 그걸 좀 피해라. 대중성을 갖춘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까 사설 칼럼 읽는 동 가까이 하라면 앞에 말씀드린 거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있습니다. 편집. 대부분은 기자들은 그냥 원고 써서 넘기면 끝나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편집까지 하는 것이 기자로서 마지막 작업이에요. 네, 기자로서. 무슨 얘기냐면은 편집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편집되었느냐가 내 글의 표현을 말하지. 그렇죠? 그리고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원고가 전체 양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편집자는 모릅니다. 편집자가 그런 거 잘 알 것 같죠? 자기가 편집하니까. 편집자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편집자가 그 원고를 다 읽어보지 않아요. 못 읽어봐요.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거기서 글이 몇 자가 빠졌다든지 바뀌었다든지 뭐 그거 가지고 편집자가 그것도 못하냐고 막 공박을 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무식하다. 편집자는 기능이에요. 편집하기 위해서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쳐요.
그걸 누가 봐줘야 돼요? 교정자가 봐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내가 쓴 글은 내가 교정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사진하고 글하고를 같이 줬는데 글 따로 사진 따로 이렇게 편집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제가 실수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 뒷면에 칼라로 광고가 나왔습니다. 칼라. 전면 광고죠. 전면 광고 칼라. 근데 그 광고 틀이 예전에 다른 그 작업을 할 때 했던 틀하고 너무 똑같은 거야. 비슷해. 그래서 그 틀을 가져왔어, 그냥.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조광동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 조영기 목사님 아시죠? 예. 예. 조광동 목사님이 내는 광고야. 사진은 바꿨어. 안에 내용도 바꿨어. 이름이 조영기 목사가 그냥 나왔어. 이거거든요. 광고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맞죠. 못 받아요. 배상해줘요. 손해배상 청구 안 하면 다행이에요. 이런 일이 편집상에서 일어난다, 안 난다? 일어난다. 제가 그거를 10년 전에 겪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나도 교정을 받는데 안 보였어. 네, 안 보였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기자가 마지막에 편지까지 봐줘야 된다. 내가 쓴 글이 제대로 표현됐는가, 교정도 보고 문제는 없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래서 미흡한 부분까지 다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것. 그게 편집의 참여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기자는 피드백을 체크해야 돼요. 피드백.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신문이 나왔어요. 그죠?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가 취재한 글, 취재한 취재처, 그곳에 신문이 가줘야 돼요. 그죠? 가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그 취재처하고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반응도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취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 대해서 기사를 1년에 그래도 서너 번 내주었어. 그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기사 나가고 했으니 우리 창간 기념일 때 같이 동참하고 후원하는 의미로 조그만 광고라도 하나 좀 주십시오 라고 하려면 그 신문이 거기로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야 돼요. 가줘야 돼요. 기사가 나갔던 것이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관리까지가 기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취재한 곳에 주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정리해서 발송 부서에다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럼 발송 부서가 그것을 체크해서 보내줄 수 있어요.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주 팩트만 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들어갔네요. 그죠?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질문하세요.